대상관계 이론가 중에는 또 도널드 위니카라는 아주 그 창조적인 그런 정신분석학 개념을 만들어서 그의 이론을 펼치는 아주 독창적인 이론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위니캇의 글을 읽으면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철학자 아닌가? 아니면 아마추어 신학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탐구하면서도 어떤 때는 과학의 범위를 넘은 태아의 심리까지 추적해가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위니캇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축사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시대의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우리는 잃었다. 위니캇이 얼마나 창조적인 사람이냐면은 그는 글을 쓸 때 이렇게 썼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는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고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학자들의 이론에 견주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위니캇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쓰고 싶은 걸 그냥 쓴대.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대단히 독창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니캇 글을 보게 되면 위니캇 책은 위니캇이 쓴 그 원저가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책이 읽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전문가가 전문가를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의 정주분석학은 항상 임상을 염두에 두고 어, 말은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나가지 않고 임상을 염두에 두고 썼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위니캇이 대체로 위니캇을 공부하게 되면 엄마들이 다 죄책감을 받아요. 제가 40분 동안 얼마나 유니캇을 제가 전달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이 죄책감을 많이 들어요. 음. 근데 끝까지 공부하면 위니캇의 이론은 굉장히 따뜻한 이론이다. 첫째, 위니캇은 프로이트와는 달리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공격성, 타나토스, 그리고 에로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중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니캇은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페어베어는 아예 공격성은 없다. 대상관계 실패해서 파생물로 나온 게 공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위니캇은 공격성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격성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창조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인간의 공격성을 우리의 어떤 본능, 공격성을 누가 다루죠? 에고가 다루거든요. 그래서 위니캇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과 기수와의 관계가 에고와 자아와의 관계다. 말과 기수와의 관계. 말이 충동을 얘기하는 거라면 본능을 얘기하는 거죠. 기수는 에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공격성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격성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데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 바로 위니캇은 어떻게 하면 이 공격성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의 이론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그게 바로 good enough mother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good enough mother.
그냥 번역을 하게 되면 good, enough mother, 좋은, 충분히 엄마.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 이렇게 번역을 해요. 충분히 좋은 엄마. 그럼 부담을 가져요. 좋은 엄마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충분히 엄마들이 부담을 가져요. 그런데 위니캇의 전체 이론을 들여다보게 되면 good enough mother는 충분히 좋은 엄마로 번역되는 것보다 괜찮은 엄마로 번역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엄마, 보통 평범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좋다. 그러면 교육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 위니까 꼭 거기에다가 그런 의견에 오케이 하지는 않아요. 교육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했어도 엄마 자체가 괜찮은 엄마가 아니면 자녀 양육에 실패한다. 보통 괜찮은 엄마, 그냥 평범한 엄마가 좋다. 보통 평범한 엄마는 그 엄마의 엄마로부터 보통 평범한 경험을 전수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이 공격성을 good enough mother, 그냥 괜찮은 엄마가 이 공격성을 잘 홀딩해 주면서 홀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잘 홀딩해 나오면 이 공격성은 창조성이 된다. 사실 운돌이, 근데 이 공격성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 뭔가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 이거 다 공격성이거든요. 공격성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온돌들이 공격성을 쓴다, 안 쓴다? 공격성을 잘 못 쓰죠. 어, 다 안으로 갖고 들어올 공격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니카드의 이론을 딱 봤을 때는, 아,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거야? 충분히 좋은 엄마의 홀딩이 부족했다. 그래서 공격성을 창조적으로 쓰지 못하고 안으로 숨어들었다. 어, 우리가 이런, 그래서 유니카스의 공부를 공부하면 초기에 계속 엄마들이 다시 그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 제가 10여 년 전에 교육대학원에서 유니카스를 한 학기 강의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교사였거든요. 저는 열심히 유니카스를 강의하는데 나중에 이 교사들이 전부 다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중에 피드백을 물어봤더니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초기 이제 그 산후금 휴가 얼마 있잖아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랬던 거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갖다 맡기고 친정엄마한테 그런 거 자꾸 그리고 아이 양육할 때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보낸 거 그런 거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너무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위니카스의 이론은 조금 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인간의 이 공격성의 문제. 그래서 이게 페어베어는 이 공격성, 좋은 대상 관계가 대줌으로 해서 이 공격성이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위니캇은 충분히 좋은 엄마가 홀딩해주면, 이 표현은 다르잖아요.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으면서 사실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충분히 좋은 엄마로서 기능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마더링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렇게 홀딩해 주는 게 안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안아준다는 얘기는 정서적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어, 이럴 때 공격성이 창조성이 된다. 이게 위니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다. 운도라고 많이 연관이 딱 여러분 아마 짚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발달 이론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프로이트의 발달 이론은 어떻게 구강기, 항문기, 그렇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성기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어, 위니캇은 발달 이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절대적 의존기, 두 번째가 상대적 의존기, 세 번째가 독립을 향해서 이렇게. 근데 이 발달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운돌이 심리가 나오는 건데, 첫째, 절대적 의존기는 2-1이에요. PPT 교환 2-1 10쪽에 있는데, 출산
후부터 전기구강기. 전기구강기면 대략 6개월 정도 됐죠? 요때를 절대적 의존기라고 그래요. 왜 절대적 의존기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때 유아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이 돼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돌봄을 제공하든지 유아는 이걸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유아는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주면 좋은 경험이 다 내게 되는 거고 나쁜 경험을 주면 다 나쁜 경험이 유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니카스는 이런 말을 하죠. 정신병은 절대적 의존기에 심각한 박탈로 정신병이 온다. 최소한도로 절대적 의존기에 엄마가 제 기능을 해주면 위니카스 얘기하는 엄마는 생모, 낳은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제 기능을 해주면 최소한도로 아이는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 왜? 아이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걸 그대로 내 거로 받아들이거든요. 가령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사이코패스 때문에 큰 부산에서 이제 문제 일어났는데 이제 길거리에 버려졌다 그러잖아. 아이가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친구가 뭐 길에서 주워 왔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길자 뭐 어떻게 들어간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기에 어 초기에 미혼모라서 훅 버려졌다고 하자고요. 그럼 얘가 고아원을 가잖아요. 고아원 가기 전에 이렇게 잠깐 대리모가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거치잖아요. 근데 뭐 대리모가 얼마나 또 성의 있게 봐주는 분도 있겠지만 대충대충 봐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아는 자기 욕구가 다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욕구가 다 채워지질 않아요. 그렇게 심각한 박탈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환경이 엄청나게 자기를 침범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신병의 시민성 원인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 의존기는 전기 구강기부터 36개월, 6개월부터 대략 36개월이 되는 거죠. 6개월이 지나면 아이는 어, 주체하고 객체를 분리하게 된다. 6개월쯤 지나면 아이는 아, 세상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대상이 있구나. 자기를 돌보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대상 세계를. 6개월 전후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곤지곤지, 뭐 도리도리, 요거 몇 개월 때 그거 시작을 하죠. 클라이는 3개월로 갔지만은, 유니카스는 정기구강기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대략 그때 아이들이 엄마가 뭐 도리도리 하면 따라 하잖아요. 도리도리 하면 따라 하거든요. 막 태어난 아이한테 엄마가 도리도리 해봐요. 따라 하나요? 못하나? 못하지. 따라한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대상 세계를 인식한다, 안 한다? 대상 세계를 인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따라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행복해.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엄마 곤지곤지하면 곤지곤지 따라하고 그런 비교적 대상 세계를 인식하는 게 상대적 의존계거든요. 만 3세까지. 이때는 엄마하고 분리를 하고 이제 전능 환상에서 전능 환멸을 다룰 수 있게 된 이건 내가 따로 다룰 겁니다. 이게 온도라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능 환상의 문제는 이때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유니카스는 여기서 절, 상대적 의존기에서 자꾸 이렇게 박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기서 반사회적 행동장애가 나온다. 유니카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청소년 아이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잖아요. 모든 청소년 아이들은 반사회적 저항심이 있어요. 그건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게 행동 장애로 분류할 정도. 위니카스는 거기에 시민성 원인을 상대적 의존기의 박탈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음. 그리고 세 번째 독립을 향하여 36개월 이후.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36개월 이하의 유아의 심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3년까지 얘기하고 이 3년 동안에 이 발달하는 심리 과정이 있죠. 요게 평생을 가는 거야, 그냥. 어. 이 바탕으로 해서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해? 대상관계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좋은 대상의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상관계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 있잖아요. 소위 은돌. 이런 아이를
좀 지혜로운 교사는 이제 학급에서도 좀 이렇게 모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짝을 져주잖아요.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성격이 좋은 아이하고 따돌림 이렇게 짝을 져주잖아요. 그럼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학교 생활 적응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요 성격 좋은 아이와 이 관계 경험을 통해서 어, 자기의 어떤 내적 대상의 또 수정도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유니카스의 굉장히 많은 정말 풍요로운 이론 중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은돌과 관계되는 것은 전능 환상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전능 환상하고 뭐 환멸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할게요. 자, 전능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니카스의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적 의존기에 자, 엄마가 아이의 잠자리를 갈아준다. 수유를 해준다. 옷을 갈아입힌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아 입장에서는 그게 대상하고 자기하고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그냥 일어나거든요. 원하면 배고프면 엄마 젖가슴이 오고 응가해가지고 지저분하면 치워주고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져. 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다. 나는 대단하다. 이걸 전능환상이라 그래요. 그 전능환상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절대적 의존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유를 할 때 시간제 수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 대상관계 이론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배고프면 줘야 돼요. 아이는 막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시간이 안 됐다고 2시간 동안 버텨. 2시간 동안 아이는 배고파. 그때 아이는 전능환상이 깨져버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져. 응가를 내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갖고 절대적 의존기 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방치해놨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너무 잦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 거죠. 전능환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음. 이것만 얘기해도 엄마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받아요, 여성들이. 남자들은 덜 죄책감 받아요. 엄마를 얘기해, 생모를 얘기해서. 그러면은, 요게 대체로 이제, 그래서, 아, 나는 무엇이다 자의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요 전능 황상이 충분히 성취가 돼야 돼. 충분히 성취가 되는 거야. 그게 대략 6개월로 본 거예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6개월 되면 그 아이가 조금씩 엄마하고 나하고 분리된 존재라는 걸 이제 대상세계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완벽하게 주어지는 엄마의 돌봄. 유니카스는 이것을 1차적 모성골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광적으로 그 미친 여자처럼 직접 몰입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돌보는 거거든요. 아이가 막 울고 난리를 쳐봐요. 엄마는 그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게 광적인 몰두라는 거예요. 아빠는 옆에 있다가 벽에 들고 옆방에 가요. 잠 못 잔다고. 엄마는 끝까지 그 초인적인 힘이 나오거든요. 그게 대략 절대적 의존기에 그런 거 3, 4개월 지나면 이제 그게 없어지는데 6개월쯤 지나면은 엄마가 가끔 실패를 하는 거야. 아이가 응가해도 좀 지연이 되잖아요. 배가 고파도 좀 지연이 되는 거야. 이런 실패들이 일어나. 아무리 완벽한 엄마를 하더라도. 요걸 뭐냐면 점진적인 실패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엄마가 나 지금부터 실패하자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런 점진적인 실패가 일어나. 아이고, 아가 미안해. 엄마가 일하느라고. 그렇게. 어. 그러면서 아이는 전능 환상에서 환멸을 경험한다? 환멸을. 그런데 이게 실패가 점진적으로 다가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는 그 지속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아이는 그 환멸을 통해서 그 전능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전능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대상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어떤 엄마는 너무너무 불안해갖고 잠시라도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야. 절대적 의존기가 지났는데도 완벽하게 해주려 그래요. 그럼 아이는 환상에서 환멸로 나올까, 못 나올까?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못 나오잖아요. 계속 완벽하게 주어지니까, 엄마가 완벽하게 주어지니까. 그거 왜 그러냐? 엄마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6, 7개월 되면 아이들이 보행기 타고 다니거든요. 보행기 타고 나면 또 잘 놀아. 그래서 엄마가 보행기 타고 좀 놀라 그러고, 약간 뭐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느라고 아이 욕구 좀 채워줄 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끝나면 또 와서 돌봐주고 해. 근데 엄마가 불안이 심하면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아이는 전능 환상에 머물러 있어요. 환멸로 나오지 못해. 그때부터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야. 자기 세계에 빠져 있게 된다. 어. 위니카스의 이론 중에 바로 이것이 은돌의 심리인 거죠. 자기 세계에 묻혀 있는 거. 자, 그래서 전능 환상의 경험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능 환상의 경험을 못하면은 이제 아이가 좀 크면은 전능 환상 경험을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자꾸 전능 환상 경험을 하려는 욕망이 일어나요. 아이가 뭐 5살, 6살, 7살, 10살 돼도 자꾸 내면 세계에 들어가려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실패를 해버리게 되면. 그 어떤 경우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이 채워져 완벽하게. 그러면 아이는 또 이 완벽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 상태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돌이 나오는 유니카스 이론으로 보면 이거 은돌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실패했어요? 초기 전능 환상을 완벽하게 채워준 다음에 점진적인 실패를 해줘야 되죠.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실패를 해야지 아이는 대상 세계를 인식하고 대상과 관계를 맺게 돼요. 이게 실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돌을 상담할 때 대부분 은돌 내담자는 상담을 하면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 생각과 감정이 틀리지 않고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을 때가 많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근데 그러한 내담자의 욕구를 상담자가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충족시켜주면 내담자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니야? 계속 퇴행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위니컷은 퇴행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퇴행을 통해서 전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전능황상 경험을 하게 되면 상담자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들이 다 반영을 받고 내 생각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네. 내가 충분히 이해받네. 이때 전능환상 성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누가 확 잘라봐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니 그걸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봐요. 이제 전능감이 생기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능감이 충족이 되면 이 아이는 자기의 전능감에 약간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요. 사실은 이게 조금 현실하고 맞지가 않지. 그리고 자기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던 상담가도 가끔 실수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능 환상에서 환멸로 나오는, 어, 그래서 대상관계를 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능 환상에서 환멸을 경험하고 환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대상관계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과정이 현실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은돌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위니캇은 한 가지 더 얘기해. 전능감에서 환멸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은 위니캇이 얘기한 참 이 위니캇의 아름다운 이론인데 그게 바로 뭐냐? 중간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대상은 이 중간 대상은 뭐냐? 무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교환해 보면 잘 설명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런 거예요. 얘가 6개월에서 7개월쯤 되면은 어떤 아이는 보면 자꾸 엄마의 머리카락을 만지작 만지작거려요. 엄마의 몸을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또 어떤 아이는 고음 인형에 특별히 애착을 가져요. 그 잠잘 때 엄마가 있어도 그 고음 인형이 꼭 옆에 있어야 돼. 그거 막 애착을 가져요. 어떤 아이는 담요, 응? 어떤 아이는 벽에,
이게 난 너덜너덜해지니까 엄마가 너덜너덜해졌다 다른 거로 바꿔줘. 근데 아이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죠. 그렇게 막 착가지고 뭐 이렇게 중간, 엄마가 옆에 있어도 그게 옆에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중간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중간 대상이 하는 일이 뭐냐? 아이가 이제 주관적인 환상, 엄마와의 동시대에 있는 전능 환상에서 이렇게 환멸로, 좀 객관적인 세계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왕자고 공주였는데 바깥 세상으로 나와 보니까 내가 왕자고 공주도 아니에요. 엄마가 사실 어떤 때는 아버지를 더 좋아해. 자기하고 놀아주다가 아버지 오면 아버지 방에 쏙 들어가고 또 이불 속에 둘이 쏙 들어가고 자기가 둘째, 셋째가 되는 거거든요. 어. 요건 굉장히 아이의 환멸이잖아요. 그 괴로움, 그 좌절감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이 중간 대상인 거예요. 이것이 몇 살까지 가냐면은 길게는 5살, 6살 초등학교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 사춘기 때까지 계속 간다?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이는 이제 이거 어른이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이사 가더라도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절대 바꿔주면 아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게 바로 중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중간 대상이 이젠 우리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 우리가 즐기는 문화, 예술, 종교, 프로이트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욕망의 승화라고 본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승화돼서 문화, 예술이 만들어지는 거라면은 유니캅은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야. 중간 대상. 우리가 유아기에 가졌던 그거 있죠. 거기에서 그 중간 대상이 주관에서 객관으로 나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환상에서 현실로 나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성인에게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문화, 예술, 종교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그러니까 혹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가 중간 대상 절대 바꿔주려고 하면 안 돼요. 너덜너덜해지고요. 막 때가 막 타요. 그런데 대체로 아이가 엄마하고 안정적인 분리를 해내면 그 중간 대상은 폐기물이 돼버려요. 더 이상 안 찾아요. 어. 그때가 아이마다 조금 시기가 달라요. 보통은 초등학교 가기 이전에 중간 대상이 다 없어지는데 초등학교까지 가는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어. 그 이제 그 중간 대상을 통해서 사실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은돌이 되느냐 현실로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 중간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사춘기 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걸 원중간 대상이라 그래요. 벽에 뭐 그런 것들을. 그게 보통 초등학교 가기 전에 다 끝나. 초등학교 간다 하더라도 저학년 때 다 끝나요. 그냥 버려도 돼요. 이게 원중간 대상인데, 원중간 대상의 파생물이 사춘기 아이들한테 또 가죠. 왜 사춘기 아이들 또 이게 중간 대상의 파생물이 필요하냐, 중간 대상이 필요하냐면은 사춘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때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막 커지고 심리적으로는 커지는데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데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춘기 있고 청소년 아이들이 뭐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이런 판타지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전능 환상으로 회귀시켜 주거든요. 전능 환상, 잃었던 과거의 전능 환상을 즐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취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사춘기 아이들의 이 중간 대상의 원중간 대상의 파생물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 사춘기 아이가 딱 되면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첫째, 그 이전에는 엄마가 옷을 다 사줬어. 그렇죠? 근데 사춘기 아이 때 엄마가 다 옷을 사주면 아이가 어떻게 봐? 아이가 다 그대로 다 입어요? 그거는 잘못됐어. 아이들이 엄마가 사주는 안 입어요. 자기가 옷을 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옷에 많이 애착을 가져요, 또. 그리고 여아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있잖아요. 혹은 음악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아이돌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특정 연예인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어, 이런 게 특별히 막 관심을 가지고 돈도 막 쓰고 그래. 엄마가 볼 땐 답답하지. 이런 데 막 관심을 가져. 그게 뭐냐? 이게 소위 중간 영역이에요. 원 중간 대상이 그렇게 파생돼 나온 거예요. 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엄마 밑에 사는 건 좋지만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건 불안한 거예요. 요 불안을 다 달래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돼요. 은돌 예방. 아이가 좀 더 현실과 관계 맺을 잘 보통은 지금 그렇게 예.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 돈으로 사는 거 이런 게 좋아했지만 우리가 옛날에 클 때는 놀이가 중간 영역이었어요. 맨날 우리 바깥에서 놀았어요. 뭐 이렇게 술래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노는 게 참 많아.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그것이 다 중간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원도를 치료하다가 아이가 이런 중간 대상에 관심을 가진다. 그럼 치료에 굉장히 좋은 신호인 거예요. 애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걸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예, 중간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어떤 엄마는 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중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 대상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주면 되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거 사다가 막 줬대요. 너 안 돼요. 그건 엄마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창조하는 것이지. 음. 그리고 어떤 엄마는 그래요. 어떤 아이는 이 중간 대상이 엄마가 생각하기에 너무 중간 대상이 너무 생생해. 바로 그게 중간 대상이었다. 그 어떤 엄마는 우리 아이 중간 대상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아. 그냥 어렸을 때 잠깐 머리 좀 만지작 거리고 뭐 없는 것 같아.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간 대상을 어떤 아이는 아주 리얼하게 드러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좀 잠재적으로 있나 없나 싶어도 가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이가 음, 친구가 적고 많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성적인 아이는 친구가 적을 거고 외성적인 친구가 많을 거예요. 아이가 또래 친구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중간 대상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니카스는 중간 대상 경험에서 바로 놀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혹은 고 이전에 잘 노는 아이가 있어요. 노는 걸 참 재밌어 하는 아이들. 걔네들이 보통 중간 대상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